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은 바로 한국 무역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해 왔죠. 아니 이걸 무역 입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온 무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상당 부분 무역이 좀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과거와 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말 발전하는 이런 무역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이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한국 경제의 견인차 무역, 여기서 정체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1964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불 달성을 했습니다. 1억 불. 그때 아주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해서 그날을, 그 1억 불을 달성한 그 날짜를 무역의 날로 정해가지고 참 기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의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약 5,400억 불 정도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물가 상승도 있었고 세계적 여건의 변화도 다 있었습니다만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것은 틀림없죠. 그렇게 양적으로만 성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량에 있어서는 1919년, 아마 20년 아직 확정 통계가 안 나온 것 같고, 1919년 현재로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7위.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세계 무역 10강, 10개 강한 나라 중에서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 독일,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그간 이렇게 무역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소위 그 세계화, 글로벌라이즈 되어 가지고 지금 1900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두 나라밖에 무역 거래를 하지 않던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약 233개 나라와 지금 무역 관계를 갖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56개 나라와 FTA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GDP를 총 합치면 세계, 전 세계 약 80%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80%의 경제력을 갖는 지역과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서로 최선의, 서로 좋은 조건으로서 교육을 하는 이런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해고해 보면은 참 대단한 발전이었다. 동시에 우리 경제도 그와 똑같이 발전해 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의 발전을 항상 무역이 조금 더 앞서서 갔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견인차다 이런 용어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우리의 무역이 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 같은 그런 빠른 양적 혹은 질적, 구조적 성장, 발전에 있어서 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17년 말까지 약 2년, 3년 조금 못 되는 기간 한국 무역업을 대표하는 이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주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무역을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노심초사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 우리가 무역이 발전했는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배경하에서 무역을 이렇게 발전했는가, 그다음에 우리 무역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갈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무역의 발전의 배경을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눈을 국내로만 돌린 것이 아니라 국외로 돌렸다. 바깥을 내다보고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소위 그 무역 입국의 경제정책,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선각자적인 그런 시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집권자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가지고 이 무역을 통해서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를 갖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미 최고의 의장으로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집권했을 때, 그때부터 이것을 설득해서 그것을 박정희 장군이, 그 당시 장군이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 무역협회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저는 무역협회 회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회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역협회가 1950년 언제쯤 창설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1946년, 우리 정부가 언제 섰습니까? 1948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미 2년 전에 이미 한국무역협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한국같이 자원이 빈곤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가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해 나가려면 대외지향적인 무역을 통해서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선각자 105인이 모여서 무역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기업인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나중에 2대부터 무려 17년간 무역협회 회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역임하면서 한국 무역을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끌고 나갔던 매우 훌륭했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서서히 시퍼런 군사정부 초기에 박정희 장군을 면담 요청해서 찾아가서 이 논리를 설득한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해나가려면 무역 입국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그런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박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 전적으로 당신 말이 옳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갈 테니까 기업들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의기가 투합해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고 나가자 하는 그 참 결의, 그런 노력, 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한 것들이 주요해서 오늘의 이런 무역 대국이 되는 그 기반을 닦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빼뜨려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국제 환경입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터 체제라고 하는, 어떻게든지 무역을 서로 넓혀서 규제를
제한하는 걸 가능한 대로 줄여서 무역을 자유하자,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이 가트 체제하고, 그다음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해서 세계은행 IBRD와 IMF를 통해서 세계의 금융을 통해서 후진국을 도와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나라는 그 이 국제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런 체제를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가트 체제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무역을 시작한 나라가 일찍이 가입을 했어요. 1967년에 가입을 했는데, 이 가트 체제에 가입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후진국에 대해서는 많이 봐줬단 말이죠. 아마 선진국들끼리는 매우 까다롭게 따지고 하면서 관세나 혹은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어려운 협상을 해서 조금씩 자유화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후진국들에 대해서는 막 웬만한 건 봐줬다. 문을 천천히 열어도 좋으니까 우선 남이,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문을 열어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낮춰놓은 그 효과를 다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 또 이 가트 체제가 갖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 간의 협상, 여러 나라가 같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다자 간의 협상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그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나라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후진국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또 최혜국 대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장의 문은 별로 열지 않으면서도 이미 문을 열은 다른 나라 시장의 문을, 장벽을, 낮아진 장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삼성동에 가보시면 참 무역센터, 또 코엑스, 공항터미널, 그다음에 각종 호텔 등등 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 큰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무역센터인데, 1988년에 이 무역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이상 전이죠. 그다음에 1990년도에는 우리가 이 무역을 갖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개방화하고 수입 자유화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역 환경은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이미 후진국에서 다 벗어나서 거진 선진국이 되었다. 한국이 과거와 같이 이 무역 자유화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의무를 다 해야만 세계 경제 질서에 같이 활동하면서 의무도 부과하고 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 하는 그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우는 모든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하고 다 이것이 공조를 해야 되게, 우리 마음대로 경제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거진 하나도 없다. 다른 나라와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제정책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과거의 이 가트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뀌었지만, 이 WTO 체제로 바뀌고 난 뒤에 중국이 가입하고 이 기능이 확대되면서부터 이 체제가 지금 더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각국이 서로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양자간이나 혹은 몇몇 나라가 이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 WTO 체제를 우회해서 자유무역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막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이런 등등의 대외적인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이켜 봐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우리 무역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수출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중국, 미국, 일본의 우리 수출의 약 44%가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약 반 가까이가 중국, 미국, 일본 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25% 이상이 됩니다. 즉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무역이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뭐 중국 경제가 잘 되면 또 우리 무역이 덕을 보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두 번째로 이 산업 품목별로 볼 때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중간재 비중이 너무 높다. 약 70% 이상이 중간재 수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대부분이 중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걸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 지금 팔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또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중국 경제가 침체될 때는 우리의 수출에도 크게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소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반의 문제도 있지만도 특히 이 무역 구조 면에서 볼 때도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이 무역을 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하고는 독일 같은 나라, 독일 뭐 거의 10% 가까운 중소기업의 약 10%가 다 무역을 하고 있고, 미국만 해도 약 4% 이상 무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밖에 안 된다. 이거 아주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무역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고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한쪽으로는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볼 때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무역도 발전하기 어렵다. 즉 무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전반이 잘 돼야 된다. 즉 무역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일원화돼 나가야 되겠다. 무역 따로, 산업 따로, 경제정책, 경제 전반 따로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즉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수출의 경쟁력은 바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고 그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경쟁력이 있는 경제로 가기 위한 그런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 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결론에 제가 도달하고, 이 한국 경제에 있어 이 무역의 역할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더 발전된 무역 구조로 가지기 위해서 어떤 역할,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갖다 찾기 위한 노력을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하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울였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무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의 무역을 주로 성장, 양의 확대 이런 위주로 이끌고 왔지만, 이제는 성장도 좋지만 같은 양이라도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쪽으로, 훨씬 더 스마트화하는 쪽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업보다 취약한 서비스를
어떻게 수출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에 있어서 한 지금 1조 달러 수출입을 다 합해서 1조가 조금 넘는 이 무역 규모를, 이 규모가 지금 사실은 2011년에 달성이 됐어요. 그럼 지금 2011년, 지금 2021년 약 10년간 우리 한국 경제가 무역에 있어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1조 달러 내외에서 세계 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그보다 좀 더 떨어졌다가 조금 더 올랐다가 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해 왔는데, 이걸 뚫고 나가서 한 2배의 규모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것을 갖다가 내다보고 무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수입하는 것은 너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려면 수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수출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상경이 허용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입도 늘어나고 수입의 질도 늘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과 수입이 확대 균형을 향해서 가는 상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앞으로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기준으로는 한 15년 후,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후에는 즉 2030년 정도에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의 무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첫째로 이 국제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다듬어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의 문을 열고 각 국가의 교류를 훨씬 더 확대해 나가는 이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제화된 것은 싫으면은, 즉 글로벌화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고, 글로벌화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각오를 가지고 이 국제화의 문제에 부딪혀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은 아직은 그러한 상태로부터 굉장히 멉니다. 우리 시장의 문을 더 열거나 더 국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와야 될 것은, 이 개방을 통해서만이 우리 국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의 산업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따라서 우리가 개방을, 국내 구조조정을 하는, 그 어려운 국내 구조조정을 하는 아주 호기로,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개방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경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이 경쟁의 확대를 통해서만이 기업의 경쟁력은 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걸 갖다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단계의 무역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의 무역으로 가기 어렵다. 두 번째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결국 우리 무역이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인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같이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 제가 다른 대목에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유통시장 개방한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 유통산업 다 죽는다고 우리나라 유통업 하는 사람들이 별별 저항을 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우리 유통산업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세계적 유명한 유통기업들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져서 철수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일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한다 하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 이걸 폐지하고 나서 비로소 한국의 전자산업이 일본을 갖다가 압도하기 시작을 했다. 한국하고 칠레의 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뭐 포도니, 뭐 돼지고기, 돼지 양돈 산업, 뭐 농가 다 잘 떠난다.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면은 한국의 영화 산업은 끝이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가 판을 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영화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번에 아카데미 지금 최근에 이 세계 영화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한국의 영화 산업이 발전했다 말이죠. 이러한 세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확신을 가져도 될 때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적 구조 하에서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기업도 가져야 된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상태, 또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시장의 시그널을 보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금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대표적인 것은 규제입니다. 필요 없는 규제.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지금 거미줄 같이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의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규제 대신에 기업들 간에 스스로 경쟁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쟁같이 기업이 스스로 규제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꼭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정부와 시장과의 역할을 다시 재조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하는 이 정부의 역할이 다시 정립되어야만 그러한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엔 주로 수출하면 나가는 수출만 생각을 했어요. 나가는 수출. 그런데 이제는 나가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불러들이는 수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거죠. 전시, 컨벤션, 관광, 또 각종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나가면서 우리 산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외국의 더 발전된 산업의 모든 장점도 우리가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놓고만 본다면 우리나라 이 서울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안보상의 문제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0km, 반경 2,000km만 대개 비행기로 한 3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 내에 지금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47개나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일본 동경 오사카보다 우리 서울의 위치가 훨씬 더 좋다. 만약 서울과 일본 양쪽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다 하겠나 했을 때는 서울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훨씬 더 좋다. 서울에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시장으로 불러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이 잠실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저 시설을 전부 다시 재편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지금 무역센터보다도 적어도 한 3배 정도 규모의 지금 무역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전 그 이전에 구상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 너무 일찍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역센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코엑스보다도 적어도 한 3배 이상의 규모를 갖는 이 전시 컨벤션 시설을 만드는 것을 비롯한 제2의 무역센터를 거기다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무역협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 원래 예정대로 했다면 2018년 2월 말까지 회장 임기니까 그동안에 행정적인 그런 조치는 웬만큼 다 끝내고 회장을 그만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행정 조치가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 행정이 지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빨리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우리 무역이 정말 새로운 발전하는 전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역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기업치고 무역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 그지없죠. 그러니까 무역업 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데 이 기업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는 나라, 즉 기업가형 국가, 이런 국가를 우리가 실현함으로써 한국 경제도 다음 단계에 도약을 하고 한국 무역도 지금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구조적인 면에서나 적어도 2배 이상의 커지고 구조적으로 고도화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무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갖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나 국회에 그저 안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성향에서부터 과감히 탈피해가지고 바깥을 향해서 보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국 무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